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기대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좌에서 요즘에 이제 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나간 2000년 동안에는 특별히 서양의 철학이 너무 형이상학,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피직이라고 그러죠. 메타피직. 자, 피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 혹은 우리 몸, 또 현실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고, 메타는 뭐 위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몸이나 이런 현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위에 있는 거, 고상한 거, 또 이성적인 거, 이성은 소중하지만 너무 이렇게 고상한 이런 쪽에만 이제 강조를 두다 보니까 지나간 2000년 동안에 몸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양의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아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서양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뭐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아주 옛날의 의학 외에는 서양에서는 의학이 발전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계속 우리 동양의 한의학이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서양은 거의 의학이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세시대에 흑사병, 그레이트 플레이그, 그러죠? 흑사병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도 대처 못하고 다 죽어 나와. 왜냐하면 이때는 뭐 의학도 없고 거의 병 같은 거 하면 이건 뭐 악마가 주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니까 병 나면 의사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주술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병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같은 거를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서양적 사상이 항상 형이상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실제로 몸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자연 자체의 세계를 잘 몰랐던 것이죠. 물론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항상 몸에 대한 거, 특별히 우리 에로스, 그런 말이죠. 에로스. 에로스. 우리 에로스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에로스는 에로 영화 이렇게 생각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에로스,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는 거에 큰 집합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삶도 있고요, 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 실제 현실 세계, 현 세상의 모습 이런 것도 있고, 바로 이제 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중에서 이래 성이라는 것은 아주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로스 그러면 왠지 이쪽만 관심을 갖게 된,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21세기로 왔지 않습니까? 20세기의 서양 사상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에로스를 재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에로스는 항상 성적인 부분에서만 에로스라는 말을 생각했지만, 이제 20세기, 21세기 넘어가면서 에로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을 총괄하는 삶의 내용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에로 영화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 인간의 현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에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서양의 2000년 동안은 플라톤에게 갇혀가지고, 플라톤은 바로 형이상학, 뭐 이데아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서양적 사상이 20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의 풍요로운 정신이나 자유로운 마음, 그 다음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손상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현실의 세계, 몸의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강좌에서 기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신 안에는 몸이 함께 들어가는 정신을 얘기한다. 이것을 강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제대로 된 정신은 몸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몸, 제대로 된 에로스도 역시 정신이 뒷받침, 좋은 정신,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이 뒷받침될 때 좋은 몸, 좋은 에로스가 또 나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을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동양사상은 특별히 헤브라이즘은 항상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헬레니즘, 이 플라톤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나눠버리고 그래서 정신만 강조하던 시대는 이제는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도 늘 우리는 몸이라는 걸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삶이란 현실이라는 거, 실제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마음, 또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현실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치사한 사람들. 너무 먹고 사는 거에만 얽매여서 다른 그 정신세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생각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유도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가 그러면 정신만, 또 철학한다 그러면 너무 형이상학적인 생각만 하고, 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너무까지 고상한 쪽에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벌어지는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조화가 없는 것입니다. 조화는 모든 존재, 모든 생각, 모든 마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오늘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대한다고 할 때, 기대라는 거는 정신적인 게 많죠.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싶어, 또 이런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거 정신적인 기대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대라고 우리가 번강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좋은 정신적인 것들 있고, 우리의 몸,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도 반드시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본강좌에서 말하는 기대는 지고하고 멋있고 차원 높은 기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거에서 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기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 더 좋은 기대를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역시 내 몸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관심 갖고 실천하고 내 몸을 잘 다듬게 되면 우리 전체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런 걸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신세계에 대해서 항상 정신세계는 어떤 뭔가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 안에는 몸이라는 게 딱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마음이라는 게 별도로 이게 딱 별도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세까지 데카르트 근세 철학에서 시작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데카르트가 철학가이면서도 수학자잖아요. 이 데카르트의 위대한 점은 모든 존재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좌표상으로 X와 Y라고 하는 좌표상에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데카르트가 얘기해 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상시 원이다, 네모다, 뭐 원통이다, 이런 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데카르트는 이런 거를 좌표로 나타내고, 좌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포물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타원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공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학의 기초, 근대 과학의 기초가 데카르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어딘지는 뭐라고 꼭 꼬집어 말을 할 수 없으나 분명히 우리 안에는 몸과 구분되는 마음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슴, 정신 이렇게 말하는 그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역시 이원론을 강화시킨 것이죠. 분명히 정신의 세계는 따로 있다. 그러나 이제는 20세기 넘어가면서 모든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또 심리학자들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정신에 대한 연구가 발전했던 이유는 우리 인지 과학이 있었죠. 우리 cognitive science. 우리가 이걸 인지 과학이거든요. 원래 그 인지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에서 다루던 분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서 보는 게 어떻게 시각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 뇌로 가서 보는 거를 판단하고, 냄새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 모든 그 센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가, 이런 게 원래 심리학의 분야였는데 과학에서도 이것을 같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물리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도 사람과 비슷한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과 비슷한 어떤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과학에서 함께 우리의 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인지과학, 인지심리학 다 같은 계열이 된 거예요. 심리학을 하더라도 인지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인지심리학을 하게 되면 막 과학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인지과학을 함께 하면서 그 인지심리학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지과학, 인지학문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뇌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뇌. 역시 이것이 이제 기계 만들고 AI 만들고 로봇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뇌랑 비슷한 구조가 돼 있어야 뭐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세탁기 하나 하더라도 세탁기 우리가 자동 코스 누르면 얘가 자동 그 프로그램을 쫙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 더 좋은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뇌의 구조를 자꾸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 장비들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MRI라는 거 많이 나오죠. fMRI. 우리가 MRI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게 됐는데, 여기다 이제 기능성, 펑셔널이라는 기능적으로 우리 막 왜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여기에 뭐 같은 거 막 꽂고 조사하잖아요. 또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런데 막 센서 같은 거 붙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간다, 이런 거를 쫙 계속 연구를 하게 됐는데, 우리 몸의 뇌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뇌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떨 때는 뇌의 어느 부분이 반응하고, 예를 들자면 우울할 때는 어느 부분이 반응하고 우울할 때는 어느 부분에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과학을 통해서 점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심리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세계는 무언가 다른 데 하나 있다,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마음과 몸은 하나라. 특별히 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뇌도 우리의 인체의 장기잖아요. 장기 중에서 제일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뇌, 가장 복잡한 뇌, 그리고 뇌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뇌나 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우리 몸의 정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신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20세기 이후에는 모두가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뇌과학이 발전을 해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뭐 이제 일본의 어느 학자가 어디쯤 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유명한 학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은 우리의 몸 안에 있다. 몸과 마음은 함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약하면 몸도 약해진다. 이것은 일심동체 한 가지지 분리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할 때도 기대는 마음이나 정신의 세계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관련된 기대, 우리의 현실 세계, 아까 에로스라는 말을 했죠. 현실의 삶과 관련된 그런 많은 기대들이 정신과 관련된 기대와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나의 삶의 소중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인식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아주 사소한 기대,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건 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신문 읽는 거 하나라도, 혹은 푸시업 하루에 20개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라도 기대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미세한 거 하나였지만 내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뚱뚱하신 분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겠죠. 인격적인 모독이지만 어쨌든 뚱뚱한 사람이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고, 또 그걸 열심히 실행해서 음식과 운동을 병행해서 이렇게 몸이 쫙 체형이 잡히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그런 걸 했으면 다른 건 또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기대를 했던 것들이 쌓이면 내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이루어서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자신감은 돈이 많아서 뿌듯한 자신감하고는 직접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뭐 아버지가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뿌듯하게 갖고 있는 그런 자신감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목욕탕에만 가도 우리가 다 옷을 벗고 만나지 않습니까? 몸만 보더라도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그건 결코 세속적인 그런 속된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기대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실천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잘 됐다면 그때 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온 얘기가 여기 이제 같이 붙어 있죠. The body fuels the mind. 몸이 마인드에 fuel, 연료죠. 연료를 공급한다, 이런 말.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몸이 따라오지 못하면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몸이 또 정신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말은 왜 나왔냐면 서양 사람들이 너무 마인드나 정신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소중하지만 몸에서 좋은 정신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몸이 마음에 연료를 공급한다, 이제 이런 그 단어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은 몸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하지요. 이제 나이가 들면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저는 그 젊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린이를 볼 때도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몸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한다는 말과 몸짱이란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소위 몸짱 혹은 외모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주체가 남에게 있어요. 남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몸짱이나 외모를 따지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갖는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고 가는 몸, 내 자신이 끌고 가는 몸, 내 자신이 잘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몸,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몸을 잘 다듬더라도 절대로 남을 의식하는 태도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체는 나지 결코 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몸으로 남에게 호감은 받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인정받으려면 내 몸과 마음을 함께 인정받아야지. 내 몸으로만 인정받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짧은, 말초적이고 잠시 유한한 인정이죠. 예를 들면 몸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 아니 외모가 좋은 사람이 있어, 누구나 다 혹하죠. 그러나 처음엔 그렇게 혹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과 정신이 함께 아우러져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코 몸만으로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 정신이 강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그 몸은 결코 내용이 없고, 그 몸은 몸만 좋을 뿐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 그 사람의 자아, 그 사람의 삶으로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그거는 또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늘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요쇼카 피셔라고 하는 그 독일의 이제 한때 그 외무장관 했던 피셔, 이 외무부 장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뛰는 걸로. 그래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제 몸을, 다시 다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릴 때 뭐 자기 몸 체중 같은 거 딱 기록하고, 아주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은 뭐 대학을 정식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늘 독서를 하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답게 아주 과학적인 자기 프로그램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 관리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다시 또 살이 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라우펜, 독일어로 라우펜이라는 말이 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히 뛴다, 나는 뭐를 뛴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책 저도 옛날에 읽어봤어요. 한 20년쯤 전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고비가 생길 때마다, 좌절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뛴다. 저도 이제 항상 이런 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상시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뛰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뛸 형편이 안 되면 이제 걷기라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 뛸 수 있으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안 뛰더라도 천천히라도 일단 뛰는 것이 내 생활에 들어가면 내 마음도 서서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증거죠. 내가 적어도 내 몸을 뛸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2번이라도 뛰는 사람이라면 서서히 내 삶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일단 내가 정기적으로 뛰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요쇼카 피셔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뛰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대라고 하는 강좌를 쭉 이제 얘기하는데요.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가운데서도 몸에 대한 기대도 많이 포함되기를 저는 권장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할 때 내 몸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내가 한번 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냥 남들이 뭐 이게 좋대 저거 좋대 여기 쏠리지 말고 내 나름대로 내 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걸 좀 알아야만이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탈모다. 저도 뭐 머리가 빠져 참 고민인데, 탈모다 그러면 내 탈모는 어떤 것에서 나오는 탈모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 남성형에서 나온 탈모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나온 탈모다, 또 어떤 사람은 영양 부족에서 나온 이렇게 여러 가지 계열이 있겠죠. 그걸 알아야만이 남성성에서 나온 탈모는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처방이 있다. 또 스트레스에서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치료나 적용의 방법이 달라지죠. 내 몸에 대해서도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떤 스타일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보면서 이런 방법이 나한테 좀 맞겠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죠. 내 몸의 상태를 의사 선생님한테 잘 이렇게 상담을 해서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보는 거죠. 남이 그냥 뭐 고기 먹으면 좋대, 뭐 커피만 먹으면 좋대, 뭐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내 몸에 대한 분석,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기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이런 식으로 한다, 진행한다, 또 힘든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한다,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보세요. 정말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가 잘 돼서 어느 정도 내 몸 관리가 됐다면 정신이 달라집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이 달라져요.
그게 뭐 남한테 보이는 외모나 몸짱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뭐 일시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내가 내 몸을 기대해서 그것을 이뤘다고 할 때에 내 마음은 달라집니다. 강해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그거 그래도 부럽긴 부럽죠. 그렇지만 막 침을 줄줄 흘리면서 부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몸을 좀 관리가 됐어요. 근데 돈이 많고 막 권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도 좋다. 그러면 좀 더 부러워집니다. 아유, 저 몸 관리도 잘했구나. 근데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표시가 나거든요. 아유, 저 사람 몸이 조금 건강 상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측은하게 생각. 아이고, 돈은 벌었는데 또 어떤 권력은 잡았는데 몸이 저래가지고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런 염려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저 사람 좋겠다 이런 시야가 바뀝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내게 되면 내 마인드가 더 강해집니다. 연료 공급을 받습니다. 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내 몸의 관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삶이라는 것은 관계지요.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남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가 있죠. 이것을 항상 사람들이 놓치죠. 관계 그러면 인간관계 남하고만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남과의 관계도 있지만 자신과의 관계도 반드시 있어요. 남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자존감도 있고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일할 때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물론 지갑에 돈이 많아도 당당해집니다. 제가 절대 이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더 당당해지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는 뭡니까? 내 마인드와의 관계가 있고 내 바디와의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마음과의 관계는 잘하죠. 나 자신에게 할 거야, 될 거야. 그래, 아무개야, 힘내자. 이렇게 자신과의 대화는 잘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의 대화는 잘 안 하는 거예요. 몸과의 대화도 자꾸 하세요. 내 다리야, 내 위장아, 내 장아 잘 있냐? 이렇게. 그리고 내 팔아, 내 다리야, 요즘에 관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몸과. 근데 더 좋은 대화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운동도 하고 음식 관리를 해서 몸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때 내 몸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조금 조심했더니 네가 괜찮다는 신호가 오네? 이런 식으로 내 몸과 대화가. 솔직히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우리 볼일 볼 때도 몸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변을 볼 때도 소변 색깔을 보고 내가 이렇게 몸아 내가 뭐를 이렇게 좀 먹었더니 소변 색깔이 이렇구나 이렇게 대화를 또 우리가 큰 걸 봤을 때도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좋고 내가 이렇게 잘 짜여져서 먹으니까 아주 잘 나오네 이렇게 대화하는. 별로 안 좋게 나오면 내가 최근에 어떻게 했지? 내가 너한테 뭐를 소홀히 했지? 이렇게 대화하는. 내가 그동안 불규칙하게 먹었구나. 과식했구나. 또는 무슨 너무 이렇게 무리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몸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보통 잘 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내 몸과의 대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내 몸에 대한 기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요. 왜냐 몸과 정신은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수행.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딱 하는 이제 제 스님도 친구분들 몇 분 있는데 제 스님 친구들은 수행을 반드시 공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가 좀 약합니다. 요즘에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스님들은 수행을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공부라는 말에는 정신과 육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가. 이 우리가 그 중국말로 공부라는 말이 꽁푸, 꽁푸, 콩푸 혹은 꽁푸 이러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쿵우라고 할 때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쿵우라는 말 할 때도 바로 꽁푸라는 말 똑같은 발음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쿵우라는 것도 중국에서 말하는 쿵우라는 건 운동이라는 말, 무예 단련이라는 뜻이거든요. 쿵푸는 뭡니까? 공부인 거예요. 그럼 쿵푸의 기본은 뭡니까? 정신과 육체가 함께한. 소림사 스님들이 소림사 무술 할 때 뭡니까? 그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영역, 그게 바로 육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도 하면서 또 운동도 하고. 그건 뭡니까? 정신과 육체가 수행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과 육체는 함께 간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무언가를 작은 거 하나라도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대하고 실천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나의 전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거 필요 없어요. 뭐 큰 거도 하면 더 좋고 작은 거부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체크표 같은 걸 제가 만들어서 하는데요. 하루에 푸시업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20개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 사무실 그 옆 구석에 샌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지나가는 길에 발차기 한 두세 번 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찮아서 글러브는 잘 안 끼는데 어쩌다 한번 손 씻기 전에 글러브를 끼고 한 서너 번 치고, 그럼 그것도 내가 했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이제 했다고 체크할 때에 기분이 뿌듯해져요. 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해놓고 그걸 실행하는구나. 그 기대에 기분이 편안해지고요. 정신이 강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쿵푸라는 쿵푸라는 뜻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쿵우라고 하는 게, 콩푸라고 하는 게 꽁푸, 바로 공부인 것. 공부. 정신과 육신을 함께 다듬는 거, 이걸 공부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사서 삼경이라고 그러죠. 사서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제 주자, 우리 주희죠. 이 주자가 만드는 것이, 원래는 이제 이전엔 중국은 뭐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주자가 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대학이라는 거를 딱 읽으라고 그래요. 이 대학이라는 거는 짧은 겁니다. 우리가 대학 잘 알죠? 대학에 나오는 게 바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죠. 대학을 읽고 그 다음에 논어를 읽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맹자, 그 다음에 중용이 제리제, 이런 그 사상을 이렇게 압축한 조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대학을 짧아요. 대학이나 이런 중용은 좀 짧지만 대학은 더 짧아요. 그 대학을 먼저 읽으라면, 대학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수신이잖아요. 수신. 바로 이 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을 닦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가정을 잘 또 이끌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잘 이끌면 이제 천하가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 잘 돼, 천하가 이제 잘 되기 위한 기본 시발점이 수신이다. 내 몸을 갈고 닦는 거. 바로 내 몸을 잘 갈고 닦으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천하가 잘 되는 기본이 된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잘 될 때에 그것은 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한 기본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제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희가 수신을 강조하면서, 수신은 결국 자기의 정신을 이렇게 잘 다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수신제 정기시, 수신제 정기. 수신은 제, 정, 기,
심. 요게 이제 주희가 요 대학을 이제 추천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학을 주석을 좀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장구라고 그러는데 그 주석하면서 이제 수신을 이렇게 설명하요. 수신, 몸을 다듬는 거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뭐냐? 기, 심. 그 마음을, 몸을 다듬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벌써 몸과 마음을 이미 주희가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죠. 벌써 옛날에 우리 동양사상은 몸과 마음을 항상 같이 다뤘어요. 몸을 단련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몸가짐이 좋고 몸을 건강하게 이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삶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에 바로 내 몸에 대한 기대도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서양에서는 몸에 대한 걸 얘기하면 아주 좀 저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에로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원래 에로스는 방대한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폭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에로스를 편협하게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기대라고 하는 강좌를 계속 나누면서 내가 이제 뭔가를 기대하고 실천하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내 몸에 대한 기대, 큰 거 아닙니다. 밥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기대도 좋아요. 아니면 내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를 몇 바퀴 돌겠다라는 기대, 이런 작은 기대를, 몸에 대한 연관된 기대를 계획하고 내가 실천을 하면요, 내 마음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은 반드시 더 큰 것도 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군대 시절 할 때, 군대 시절에 그 훈련을, 아주 큰 심한 훈련 같은 거를 견뎌내고 다 끝나면요, 몸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걸 느껴요. 분명히는 몸을 그냥 우리가 뺑뺑이 돈다고 그러죠. 몸을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했는데 그 과정을 다 끝내고 오면 내 마음이 강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딱 옵니다. 몸은 반드시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한다라고 할 때도 몸과 마음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계속적인 기대를 하고 성취해 나가는 소중한 우리 여정을 갈 때에 몸에 대한 기대도 반드시 넣어서 내 몸을 잘 다듬으면서 그거에 동반돼서 정신이 편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소중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 이런 거를 잘 느낄 수 있기를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